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아찔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나. 놀라움을 도저히 금치 못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는 저와 아들에게 정말로 헌신적이었죠. 사실 아내와 저는 조금 특별한 곳에서 만났어요. 바로 우울증 치료센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심리건강센터에서 집단 상담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명상 수업에 나오신 분 맞죠? 오늘 집단 상담도 들으시는 거예요? 얼굴 자주 보니까 반가워서 용기 내서 먼저 인사해봐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도 봤어요. 저번에 보니까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 저희 힘내서 빨리 건강해져요. 라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밖에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술이 살짝 들어가자 속마음을 토로하더라고요. 저는요, 남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심리치료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힘들어 하다가 시간도 지나고 또 많은 도움을 받다 보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야 할 이유도 생기고 그러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드신 건지 묻고 싶었지만 그런 것을 묻는 것은 그녀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고 하니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는 훌훌 털고 잊어버리세요. 저도 비슷한 감정, 좌절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 모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 같이 힘내봐요. 어떻게 인생이 매일 올라가기만 하겠어요.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는 거죠. 라고 말을 하면서 달래주었지요. 그녀는 저의 위로 한마디에 왈칵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주책 맞죠? 그래도 요즘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저에게 위로를 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요동치나 봐요. 정말로 저 이번 심리센터에서 인성씨 만난 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인성씨처럼 저에게 잘 대해주고 저의 아픈 심정을 이해해주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라는 말을 그녀가 한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런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속으로 내가 그녀를 구해주고 싶다. 뭐지 이 감정은? 왜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녀가 들어온 거지? 눈물에 약해지면 안 되는데. 나도 내 앞가림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요동치는 거야? 싶었죠. 네,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랑이 시작된 거였어요. 다른 만남보다 훨씬 더 깊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게 되었고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쉽게 저도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그날 밥 먹은 것을 계기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카페도 가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누가 뭐라고 하든 저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설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게 되었고 함께 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쉽사리 결혼하자 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었지요. 더군다나 그녀는 저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미혼부인 거죠. 결혼을 기약한 여자가 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혼전 임신이 되어서 저는 기쁜 마음에 없는 돈 있는 돈 싹 다 모아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 낳은 이후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익명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세요? 당신 아내 실체를 모르지? 내가 지금 문자 보내줄게. 라고 말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보라고 한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뭐하는 상황인지 싶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니 아내는 제 아이를 임신 중이면서도 수많은 남자들과 몰래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그런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폭로한 증거들이 저에게 보내진 겁니다. 너무 황당했던 저는 아내에게 당신 이게 지금 뭐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 맞는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과거를 숨기고 아이 임신하고 나서도 그렇게 남자를 만난 거야? 라고 따져 물으니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아이를 낳은 순간 애를 제게 버리고 몰라, 나 원래 이런 여자야. 솔직히 말하면 아이 생긴 거 당황스럽고 나 아이 키우고 싶지 않아. 당신애 맞으니까 당신이 키워. 하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그 아이는 제 아이가 맞았고, 저는 한순간에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사람에게 버려진 미혼부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총각으로 보지만 사실은 아이가 있는 애아빠였어요. 그래서 쉽사리 여자를 사귀지도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하며 끙끙대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다가 만난 그녀와 관계가 깊어지자 뭔가 마음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와 계속해서 만나면 그녀는 나중에 내게 실망을 할 게 분명해.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내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자.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힘겹게 그녀에게 말했어요. 테이씨,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인성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사실 저요, 이혼남이었어요. 아이 있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혼남은 아니고 미혼부입니다. 아내가 제 아이를 낳은 뒤에 도망갔고요. 저를 버렸네요. 그 이후로 아내는 저보다 잘나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으로 느껴져서 제가 계속 아무도 못 만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용기 내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불안해지더라고요. 저의 상황을 말하지 않고 태희 씨를 만나는 것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늦게 말해서 미안해요. 이런 내게 실망을 했으면 저를 버리고 떠나셔도 좋아요. 최악까지 각오했거든요.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먹었거든요. 라고 말을 하니 의외로 태희 씨가 씩 웃는 겁니다. 인성 씨, 내가 왜 인성 씨를 버려요? 인성 씨는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잖아요. 저는 그런 인성 씨의 인성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인성 씨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기로 아주 오래전부터 저 마음 먹었어요. 사실 저도 지금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인성 씨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지는 못하지만 인성 씨와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걱정 마요. 나는 그런 인성 씨의 과거를 이해하니까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저를 받아주는 의외의 반응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흘리게 되었어요. 태희 씨가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후로 더욱더 진지한 교제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잡고 돈을 좀 더 벌어 집과 차를 마련했을 때, 그때 제가 태희 씨에게 고백을 하여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미 제가 한 번의 아픔이 있어서 근사하게 결혼식을 치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작은 교회에서 약소한식을 치르게 되었지요. 그녀는 저의 아이를 정말 자기 자식처럼 대했어요. 오빠, 나 정말로 이 아이가 내 아이 같아. 오빠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어. 이 아이가 나를 친엄마로 여기게끔 내가 잘 해보려고. 삶에 의욕이 없었던 내가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다시 활기차게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오빠,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나의 아이를 받아준 제가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되려 저에게 고맙다고 해주니 저도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받아들일 거고 정말로 무슨 일이 닥쳐도 아내를 사랑할 거야. 절대로 아내의 손을 놓지 않을 거고 내가 일하는 것도 아내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래, 맞아. 라고 결심했죠. 그 이후로 저는 한결같이 힘이 들 때는 아이보다 아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나 하나만을 믿어주고 나와 결혼한 아내, 내 아이를 받아준 천사 같은 우리 아내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에 의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점점 번창해서 프랜차이즈점을 낼 정도가 되었어요. 전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인생이 술술 풀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을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에 두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필 아이 입학식 날 제가 중요한 사업 계약 날이 겹쳐서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된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자기야, 광수 입학식 날 바빠서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아. 자기가 먼저 가서 광수 입학식 좀 지키고 있어줘라. 최대한 일 빨리 끝내고 갈게. 알겠어. 그날 광수 입학식 하는 거 카메라로 찍고 있어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큰 걱정 없이 일을 끝내고 광수 입학식에 20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광수는 열심히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딜 봐도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두리번거렸어요. 아니 뭐지? 아내가 안 왔을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정말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때 운동장 뒤편 놀이터 쪽에서 아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모래사장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주워서 켠 후에 안에 있는 앨범을 확인해보니 아내의 카메라가 맞았습니다. 아내는 10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입학식 장면을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깐 어디 급하게 화장실을 간 건가 아니면 카메라를 잃어버린 줄 알고 지금 찾고 있는 건가 싶어서 그 놀이터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아들의 입학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아들은 아빠 왔어? 엄마는 어딨어? 엄마는? 라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대충 엄마 잠깐 일이 생겨서 아빠한테 카메라 두고 갔어 라고 할 뿐이었죠. 일단 광수 밥은 먹여야 하니까 저는 급한 대로 아내에게 문자로 자기야 입학식 벌써 끝났어. 어디야? 카메라도 두고 그렇게 급하게 어디로 간 거야? 문자 보면 바로 전화 줘. 걱정돼서 정말 미치겠다. 라고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가득 안은 채 광수와 짜장면 집에 가서 우울하고 무거운 짜장면을 입에 우겨놓고 있었어요. 입학식 하느라 잔뜩 긴장을 한 광수는 집에 가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저는 그런 광수를 깊은 잠에 재워두고 밖에 나와서 광수 초등학교 운동장과 교실 이런 곳을 싹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함을 느낀 저는 초등학교 수의실에 가서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운동장에 카메라 있죠?
있긴 하다만 넓은 운동장을 카메라 한 대가 찍고 있어서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제가 물건 찾는 것 때문에 그런데 CCTV 오늘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핑계를 대니 별 거부 없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앞불싸 그날 입학식이라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고 안 그래도 안 좋은 CCTV 화질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을 뿐더러 놀이터 쪽은 사각지대라서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를 세네 바퀴 돌아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마음이 조급해져 갔고 왜 이러지 싶었어요.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밤 12시가 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가서 아내가 12시가 넘었는데 집에 오지를 않네요. 전화도 안 받고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성인이시고 아직 새벽도 안 되고 했으니 일단 3시간 정도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집에 연락이 없거나 하면 그때 실종신고 접수하고 저희가 수색할게요. 아이와는 다르게 성인은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실종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불안하셔도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연락이 분명 올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아내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저의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그 일대 전부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딱 하나 장면이 찍혔더라고요. 아내가 운동장 밖에서 한 남자와 싸우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와 함께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마저도 너무나도 화질이 안 좋아서 사람 식별도 불가능했는데 제가 아내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어서 다행히 구별을 할 수 있었죠.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납치나 이런 확률은 극히 낮고 가출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심이 맞을 것 같네요. 하더라고요. 아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내가 가출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에서는 가출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니까 상황 진행도 더디고 저는 애간장이 타서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는 프랜차이즈 운영을 제 밑에 있는 매니저에게 거의 던지다시피 일을 맡기고 전국 곳곳으로 아내를 찾으러 다녔어요. 서울역에서 아내의 얼굴이 프린트된 인쇄물을 가지고 저기요, 혹시 이거 보시면 꼭 좀 연락 주세요.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 얼굴도 좀 자세히 봐놔주세요.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무심하게 저의 간절한 손을 툭 하고 팔로 밀치고 가든가 전단지를 받고서도 제 앞에서 슉 버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아내를 찾아야 한다, 이 생각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전단지로는 효과가 약할 것 같아서 저희 동네에 버스 광고도 붙였고요. 제가 봉고차를 하나 사서 거기에 현수막을 걸고 아들을 태워서 전국 일주를 했어요. 아들은 아빠, 우리 여행 가는 거예요? 엄마는 언제 오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눈물을 꿀꺽 삼키면서 우리 엄마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 아들 여행 겸 엄마도 찾으러 가는 거지. 하면서 입술 떨리는 것을 겨우 감추고 말했습니다. 충남, 전남, 땅끝마을, 해남 찍고 혹시 몰라 현수막을 등에 두르고 갈 수 있는 남해안 쪽 섬이란 섬은 배편으로 전부 가보고 올라오면서 부산, 경남, 대구를 찍으며 전단지도 돌려보았지만 저에게 오는 전화는 그저 장난 전화뿐이었어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제발 시체라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내가 살아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니까 저도 절망적이고 우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저도 아들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질 수 없으니 어거지로 어떻게든 살아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아들아, 엄마가 사라졌어. 어디 간지 아빠도 모르겠다.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도 꾹 참고 학교 생활 잘하면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타날 거야. 알겠지? 우리 아들 씩씩하게 학교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말을 잘 해주었습니다. 착한 아들은 고지곳대로 믿었어요. 본인이 열심히 살면 엄마가 서프라이즈로 돌아오는 거라고 믿었지요. 제 억장은 무너졌지만요.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생활을 다 마칠 때까지 아내는 저와 아들의 곁에 나타나지 않았고, 입학식 날 홀연히 사라진 아내는 아들의 졸업식 날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졸업식 날 혼자서 제가 아들을 맞이했죠. 속으로 저는 아내가 핏줄이 아닌 아이를 감당하기 싫어서 나의 전처처럼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간 걸까? 정말로 믿기 힘들고 싫지만 아무래도 이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왜 매번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것일까?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 삶을 사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고, 나중에 돌아올 엄마에게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었던 제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입학날, 아빠, 나 엄마가 실종되었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언젠간 엄마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날을 위해서 나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힘들더라도 우리 엄마 포기하지 말자 라고 해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아들의 한마디에 저는 머리를 쿵 하고 얻어맞은 듯 했고, 다시금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아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기요, 인성씨 맞으시죠? 김태희씨 실종신고한. 지금 김태희씨 신변이 확보가 되었고 방금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서 종합검진 받고 이제 저희 서로 오실 텐데 3시까지 여기로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정말로 형사님이 맞았던 거고, 저는 너무나 미칠 듯이 터질 듯한 마음을 부여잡고 겨우겨우 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님은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얼마나 황당스럽게 저희가 사람을 찾았던지. 글쎄 강원도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불법으로 가게에서 약을 만들어서 판다고요. 그쪽 강원도 경찰이 집주인에게 신고를 받아서 집키를 넘겨받고 형사랑 강력반 사람들이 세입자 집을 들이닥쳤어요. 거기서 담배용 화초 재배랑 중독성 성분이 있는 여러 작물들을 재배, 수확, 제조하는 과정이 발견된 거죠. 그때 그 방에서 정말 영양실조 직전에 한 여성이 발견되었는데, 지문 검사를 한 결과 실종신고 접수된 여성이라 저희가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지키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크게 없고 영양 쪽에만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아니, 제 아내가 왜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수사를 해보니까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던 남자가 저희에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라고, 실종신고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성분에게 물어보니까 여성분은 충격으로 인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조사 겸 저희가 선생님을 부른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3시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나온 아내가 서로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아내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야!
라고 소리를 쳤어요. 아내는 영혼이 빠진 눈을 가지고 흐릿하게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고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빤히 쳐다보더니 여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때 뒤에 수갑을 차고 들어오는 한 남자. 그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제 아내가 오줌을 지릴 듯이 바르르르 몸을 떨고 있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 남자는 저와 아내를 째려보며 뭐냐 너 진짜. 아이씨 미치겠네.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정말. 욕을 하다가 형사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아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일이 생겼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알게 된 저는 아내와 함께 다른 방으로 가서 아내를 진정시켰어요. 아내는 여전히 저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고 저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이대로 경찰서에 계속 있으면 아내의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할 것 같아서 저는 형사에게 따로 말한 뒤 아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온 아내는 드디어 하나둘씩 기억이 나는 듯 했어요. 그리고서는 인성 오빠구나. 오빠 하면서 제 품에 안겨 정말 세상이 떠나가라 서럽게 펑펑 울더라고요. 강산이 바뀔 시간 동안 서로 저희 안부를 몰랐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저는 아내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기다린 사람이 더 애가 타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지금 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저는 집에서 아내의 마음을 좀 추스르게 한 뒤에 여성 담당 경찰관의 안내로 해바라기 센터와 심리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아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결국 아내는 입원을 하여 정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내의 감정 상태가 안정이 되었고 수사가 조금씩 진행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아니 묻지 않았던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거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간 그 남자, 내 아내를 앗아간 그 남자, 완전히 도라이였습니다. 아내가 심리상담을 받게 만든 주범이었어요. 20여 년 전에 아내는 혼자서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이었어요. 그 남자는 아내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이었고 아내를 몰래 마음에 품고 좋아했지만 나이차 때문에 아내는 그 남자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아내를 결국 범하게 된 거고 아내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충격에 빠진 거였답니다. 아내는 아이를 출산한 뒤 큰 충격에 빠져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 남자에게 보냈고 그 남자는 너 내 아이 가졌으니까 이제 넌 내 여자인 거야. 너 나랑 함께 살아야 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난 당신이 범죄자인 걸 알아. 하지만 내가 용기가 없어서 신고를 못한 거고 당신 벌 받을 거야. 당신이 아이 키워. 난 못 키워. 라고 한 뒤 도망친 거였죠. 그 일에 대한 후유증이 너무나도 강했고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심리치료센터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다가 저를 알게 되어서 저와 결혼한 거였어요. 저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 치유를 많이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아이를 자기의 아이처럼 받아들여서 잘 살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쯤 아들의 입학식에서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 남자의 아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낳았던 그 아들과 제 아들이 같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고 아내가 제 아들의 입학식에 갔다가 그 남자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며 도망을 가려다가 놀이터에서 딱 잡혀버린 거였죠. 그래서 그 놀이터에 카메라를 떨구고 손을 발발발 떨면서 그 남자랑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남자는 네 결혼했네? 웃긴다. 너 결혼하고 나서 네 남편이 네 과거를 아냐? 네가 내 아이 가진 거. 아이고 어쩌면 좋니. 너 남편 아들이랑 내 아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과연 네 남편 아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네 남편한테 네 과거 다 일러바쳐버릴까? 하면서 협박을 한 거랍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가 전부 아물지 않고 그 남자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아내는 결국 이 상황을 제가 알게 되면 제가 무척이나 아내에게 실망을 할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 남자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된 거였죠. 아내를 거의 반강제로 납치한 그놈 자식은 강원도로 내려가서 아내를 감금하고 약을 만들면서 돈벌이를 했고, 아내는 몇 번이나 탈출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의 아들은 홍역에 크게 시달리다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서 결국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들었던 제 아내의 감금 생활이 의지하던 아이마저 사라져서 마지막 3년간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매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어안이 벙벙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가 들어오게 되었고, 실종된 제 아내를 기적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하지만 내게 그런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과거를 가졌다고 해서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신뢰를 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나의 책임인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세심하게 당신을 살피고 돌봤어야 하는데 정말로 미안해. 내 탓 같아. 이 모든 게 나의 탓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네요. 기억이 돌아온 아내는 저에게 당신은 여전히 착하구나. 내가 미안해야 할 일인데 당신이 내게 미안하다고 하다니 나는 정말 인복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나야말로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모든 나의 사실과 비밀을 털어놓았어야 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내가 끙끙 앓다가 결국에 당신과 우리 아들 둘 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 미안해.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한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다행히 조금 빠른 속도로 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전문가가 동행한 상태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감금한 그놈은 특수감금죄와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고 바로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구속되게 되었어요. 그놈이 아내를 범한 것은 20년이 넘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못했지만 그놈 자식 1심에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끊임없이 아내와 저에게 협박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감형도 없이 결국 34년형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례적인 형량이었지요. 검사가 말하길 아마 반성의 편지 한 장이라도 썼으면 그 절반형을 받았을 텐데 저놈 자식의 경우 경찰에 잡힌 순간부터 인생을 포기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저렇게 무대뽀로 나가는 것 같다고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 보였습니다.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소위 폭주기관차처럼 보였거든요. 그 사람이 저에게는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살인도 무기징역을 못 받는데 무기징역까지는 안 받았고 그래도 중형을 원했는데 제 나름대로 잘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에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묻지도 않고 따뜻하게 아내를 안아주면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사랑해. 나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했어. 난 믿고 있었어.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것을. 난 엄마를 믿길 정말로 잘했어. 엄마,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 가족 다 뭉친 거니까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그 한마디를 듣는데
제가 눈이 시큰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위로하고 타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줄 줄 아는 성숙한 아이가 된 것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무척이나 기특하더라고요. 참 착한 아이 같다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아내도 우리 애기 엄마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우리 아들을 1순위로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실수를 해버렸네. 엄마가 다시는 우리 아들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엄마가 곁을 비웠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2배로 더 잘해주고 사랑해줄게. 엄마가 넘치도록 무한한 사랑을 줄게. 우리 아들의 마음속 사랑의 항아리에 사랑을 넘치도록 담아줘서 흐르는 사랑으로 우리 아들이 주변에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엄마가 사랑해줄게 라고 하면서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은 다시 기적적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자가 기사로 써도 되냐고 물었지만 저는 이 일이 이슈가 되어서 아내가 다시 한번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아직 3심이 끝나지 않아서 반대를 했지만 얼마 전에 그놈 자식이 감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뭔가 마음의 짐이 탁 하고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그래서 사건도 다 끝났고 오랜 시간 동안 질질 끌어버린 항소심도 이제는 기소가 말소되어서 경계해야 할 범인이 세상에 사라지니 마음도 홀가분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사연을 세상에 쓰게 되었네요. 혹시라도 제 아내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 절대로 그놈들이 하는 협박에 넘어가지 마시고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시고 제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문제는 나눌수록 해결이 쉽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수록 사태는 더더욱 심각해지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행복하시고 감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하고